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벌써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다음 달 11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니버시아드가 취소가 됐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은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접종을 확대하면서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도록 정보를 내리면서 미국도 오미크론 변이 상륙 대비에 나섰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모든 미국 성인이 부스터샷, 즉 이 추가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를 했죠. 한편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때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공동주택 방역관리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 제약.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개설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1577-4560 알았어 DDF 알았어 현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 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카드 단말기 안 가져왔다. 이럴 일도? 지금 단말기가 말썽이라서요. 이럴 일도? 단말기 유지비가 월 3만 원? 이럴 일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스마트폰에 IBK 박스포스 앱만 깔면 우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결제받으세요. 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포스 앱 IBK 박스포스 11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지난 수요일에 안동에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과 농촌을 위한 다양한 고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에 준비한 안동 가톨릭 농민회 권기찬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혜원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최혜원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의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또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났잖아요. 국내 하루 확진자 수도 4,000명을 넘어서면서 영업시간 규제, 강화된 대책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코로나하고 관련된 법률 문제를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코로나가 처음 국내에서 발생한 게 작년 초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 개월 지나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이죠. 그 오미크론이 발견되고 또 델타 변이 등 계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을 하고 또 백신 접종을 돌파하는 감염,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력 감소, 백신 부작용 등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 중증도, 백신 예방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학자에 따라서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6배나 높을 수 있다는 견해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불행히도 앞으로도 코로나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법률 문제도 일상의 법률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방역수칙 위반 시에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구상금 문제, 그리고 백신 패스, 그리고 백신 보장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고민해보지도 않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문제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네. 뭐 구상권, 백신 패스, 백신 부작용, 왜 나라가 통제를 하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게 이른바 2020년 제주도 모녀 방문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게 모녀가 이제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제주도 입도 첫날부터 딸이 오한 등을 느꼈는데 감기약을 사 먹으면서 며칠 동안 제주 여행을 했죠. 네. 그래서 상경한 직후 받은 검사에서 모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 판정에 따라서 모녀가 방문한 제주도에 있는 업체와 숙박시설 등이 임시 폐업하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격리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모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녀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란 속에 제주도가 지난해 3월 30일 모녀를 상대로 약 1억 3,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요. 네. 제주도가 한 1억 1천만 원, 업체가 200만 원, 개인은 2천만 원 각각 책정해서 배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오는 12월 10일 날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의심스럽거나 알았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은 그 동선을 따라 발생되는 여러 행정 비용이나 개인들의 손해에 대해서 그에게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네. 제주도 등은 민법에 근거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당초 이제 문제가 이런 개인의 방역 일탈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 이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반영해서 감염병 예방법 제72조 2가 신설됐는데요. 그게 네.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감염법 위반해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서 그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예로는 또 이게 중요한데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좀 특정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한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을 어기거나 자기 격리 조치를 어기고 지인을 만나거나 식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진단검사비, 입원 치료비 등등의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함을 인식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상권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신천지 이만희 회장에 대해서 그때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야기가 됐지만 이 구상권이란 게 정확하게 인과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구상권 청구 거의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사례가 희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일탈해서 지금 전국가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소송이 지금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지금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봐야죠. 정리될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예방법에 이런 신설 조항도 분명히 되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이런 건 점점 정리가 되고 청구가 가능한 쪽으로 흘러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설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판결도 나온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방향도 잡힐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구상권도 청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감염병에 대해서는 함께 다 수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백신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요즘 백신 패스
계속되고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이 백신 패스에 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예, 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있고 또 헌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백신 패스란 게 뭐 방역 패스나 또는 그린 패스로도 불리는 방역 정책입니다. 요지는 백신을 맞아야만 공공기관, 대중교통, 식당도 이용 가능하고 모임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적 자유 영역을 제한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죠. 네. 어느 범위에서 이를 적용할지는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크로아티아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우체국 출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레스토랑, 카페, 문화행사장, 스포츠 경기장, 장거리 여행에 건강 패스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너 백신 맞았냐 이런 것 제시해라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두고 유럽 전역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더 우리나라보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는 예, 것도 맞습니다. 개인 선택의 자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예, 뭐 일각에서는 아예 나는 그렇게 하느니 뭐 코로나에 걸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정말 개인의 자유를 어느까지 제한할 수 있냐 이런 좀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좀 살펴보면은 네. 11월 29일 0시 기준으로 현재 백신 접종 완료율이 79.7%입니다. 누적으로 한 4,090만 명 되는데요.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9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인구의 절대 다수가 접종을 완료했는 점, 그리고 미접종 인구에게 백신 접종을 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실제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신 미접종인들에 대해서 법적 차별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게 우리 헌법상 평등 원칙과 자기결정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 코로나 패스를 도입하고 또 그 여부 결정이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 반론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논란을 보면서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올랐는데요. 그 영화 저지 드레드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그 어떤 영화죠? 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금 더 경미한 범죄에도 사형을 대폭 확대 집행하고 처벌을 엄히하자는 다수 대법관들의 주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나왔는데 네. 그때 대법원장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법관들의 본분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수호에 있다는 점을 믿는다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는데요. 이 자유란 게 꽃잎과 같아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지키기는 어렵고 시들게 하는 건 쉽다는 점을 백신 패스 논의에 있어서 참고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참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으로 한번 짚어봤던 거고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법적 문제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선 이 백신이 감염 예방과 중증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학계에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전성에 대해도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점점 신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나 막연한 음모론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도 수차례 올라왔듯이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을 했다든지 출혈이 다량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작용 사례도 적잖이 신고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 11월 29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한 사례는 누적이 939건이고 이상 반응으로 신고되었다가 사망으로 변경된 사례가 384건으로서 전체 사망 누계가 한 1323건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의심 사례로 신고됐다는 것이고 인과관계 규명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에 위중증을 알았다고 신고한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만은 인과관계 규명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가해 행위하고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손해배상을 청구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신 접종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학계도 규명을 못하는 판에 어떻게 개인이 규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방역에만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온적인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이 가능해 보이고요. 이 코로나 접종이라는 게 순전히 개인적인 측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회를 위해서 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입증을 현행법에 따라 개인에게 미루어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막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접종 후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면은 코로나 접종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서 보상 내지 배상을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보상 내지 배상이라는 게 돈 문제인데 솔직히 뭐 백신을 맞고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 실명 등 비회복적인 질병에 걸리면 이게 돈을 받은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망이나 기타 비회복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두터운 배상 내지 보상을 하도록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백신 접종을 맞고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배상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정되는 움직임이 지금 있나요? 지금 뭐 특별히 그런 개정을 해야 된다고 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인 언론에 그쵸. 뭐 어떤 사망했거나 뭐 이렇게 출혈이 많다는 걸 신고했는데도 계속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잘피 미루고 있어서 분통이 쌓인다. 뭐 우리 아버지 건강에 왜 이러냐 이런 게 쌓이고 있어서 점점 그러한 어떤 이제 개정법 필요성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뭐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현실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시나요? 영천에는 귀농하기 전 1년간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영천시 재료용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주택부터 텃밭, 그리고 농업교육까지 원스톱 교육시설. 실패 없는 귀농, 영천입니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이죠.
지난 수요일에 안동에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과 농촌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행사였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고민과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 개벽 대행진을 준비한 분, 안동 가톨릭 농민회 권기찬 사무차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찬 사무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에 이 행사가 안동에서 열렸는데 이게 뭐 어떤 행사인지 조금 자세하게 알려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벽 대행진은 지난 10월 26일 전남도 해남을 시작으로 전국 8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농산어촌 주민들과 직접 만나 농업, 농촌,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도부행진과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지역민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함께하고 있는 도올 김용욱 선생과 박진도 전 농특위위원장,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상임대표 안영배 신부, 백낙천 명예교수, 서울 정우성 배우 등 50여 명의 발기인과 9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도부행진에서는 참가자분들이 농촌을 살리기 위한 각자의 염원을 담은 문구를 적은 손 펼침막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작년 수해 지역을 걸었던 곡성처럼 행진을 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네. 벽골절을 걸었던 김제처럼 농업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를 걷기도 합니다. 옥천, 대산, 수원, 영천 등에서는 시가 행진을 벌여 주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대행진을 준비해 주시는 추진위원 분들이 행진의 의미를 살려 특색 있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역민회는 농촌 주민들과 지역민들이 직접 모여 지역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과정에서 각자 이치에서 어떤 농업, 농촌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지, 더 나은 농업과 농촌을 만들고 농촌 주민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서로 배우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한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도올 김용욱 선생과 박진도 전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인가요? 예, 박진도 전 위원장은 40년 이상 농업, 농촌 문제를 연구해온 분이고 도올 김용욱 선생도 농업과 농촌이 우리 문화의 뿌리이자 생명의 본원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농촌을 살리겠다는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는 개벽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국적으로 뜻을 모으게 되어 농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걷고 이야기를 듣는 이번 개벽 대행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벽 대행진 앞에 국민 총행복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서 농업과 농촌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룩한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의 행복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성장주의에 희생되어 온 농촌뿐만 아니라 농촌의 희생으로 성장한 도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성장해서 행복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하는 이 개벽의 시작은 그동안 희생되고 소외되어 온 농업과 농촌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의 농촌 문제를 농민만의 문제, 농촌 주민만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점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농촌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농촌을 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벽 같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짜 이 농촌 문제는 일부 농부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네, 농촌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건데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띠는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일단 특정 후보 지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를 함께 주관한 곳은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입니다. 민주적 시민단체로 현재까지 활동하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곳입니다.
이 자리를 좀 빌려서 그 안동시민연대와 더불어 안동시 농민회, 안동 IMCA, 안동 WCA, 정교조, 생경생업,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사실 방송에서 이야기하기엔 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오해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소 섭외 등에 좀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사실 솔직한 바람은 어느 후보라도 좋으니 이 내용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거나 특정 후보 진영에서 이 내용이 필요하면 모두 가져가 쓰셔도 됩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고 농업과 먹거리 문제는 최소한 좌우가 없고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농업과 먹거리에 관한 좋은 정책과 공약은 여야,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좀 쓰여지길 바랍니다. 네, 좀 더 좀 말씀드리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5명의 후보가 나와 5번에 걸쳐 600분간 토론하면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도 농업, 농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정권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들과 정치권에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대선과 그 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도 농업, 농촌 살리는 것이 주요 의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국민총행복 농촌 개벽 대행진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 살리는 데 힘을 쏟으라고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사실 라디오 오늘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희도 이제 공약에도 꼭 넣어야 된다. 그런 후보를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후보들한테 농촌을 위한 공약을 좀 요구하고 또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 얼마 풀어서 시설 짓고 도로 닦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틀을 좀 전환하고 개벽이라 부를 만한 좀 대전환을 좀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개벽 대행진 추진위원회가 3강 5략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3강부터 3강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3강이란 일단 3가지 강령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시기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개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키며 기후위기를 좀 가속해 온 점이 있습니다. 농업을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업으로 바꿔야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는 바로 우리 먹을거리 위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농사짓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수입 농산물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급률을 높여 건강한 먹거리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농촌 지역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사업, 보조금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었음에도 농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외부의 자본과 사람들이 들어가 농촌을 파괴하고 하는 행위는 바로 중단돼야 합니다. 농촌 주민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아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삶의 터전이 농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강 5략 중에서 3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5략이라는 건 5가지 해법을 제안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예, 기후위기, 먹을거리위기,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5가지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촌에 사람을 살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농촌 주민에게 교육, 의료, 교통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행복권을 보장할 것, 농림업 생산보조금을 줄이고 생태적 발전을 위한 공익적, 직접 지불금을 확대할 것, 국민 누구나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할 것, 각종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을 줄여
그 재원으로 마련된 농촌 주민 수당을 지급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운명을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농촌 주민 자치를 실현할 것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네. 개벽 대행진이 지난주 수요일에 열렸죠. 제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나갔는데 그날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그 안동 YMCA 강서구 사무총장님 사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후 1시에 인천각에서 모여 간단하게 출정식을 했고요. 이후 도보 행진을 시작해 안동중앙문화의 거리, 안동구 시장을 거쳐 목성동 주교자 성당까지 걸어왔습니다. 네. 행진 때 맨 앞에는 도올 김용욱 선생과 박진도 전 위원장, 그리고 농촌 개벽 대행진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안영배 신부님이 함께 걸었고, 행진에는 동참해 주신 분들의 만장, 손펼집 막을 들고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진에 안동시 태화동 풍물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진 중간에는 문화의 거리에 마련된 영풍재련소 환경파괴 사진전을 보거나 정현주 안동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안동 민회도 열렸다고 했는데 이건 아까 초반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안동 민회는 뭔가요? 예, 안동 민회는 그 주민들이 직접 모여 지역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올 김용욱 선생과 박진도 전 위원장의 강연을 한다기보다는 민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위주로 민회가 진행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18개 시군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안동 민회 같은 경우에는 11월 24일 행진 이후에 그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의 허순규 대표의 사회와 백석 문학상을 수상한 안상학 시인의 신앙송으로 시작되었고, 안동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봉화, 의성, 창녕,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했고, 경북 북부 지역 더 넓게는 농업 농촌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북 봉화군의 낙동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영풍 석포재련소의 환경 파괴와 주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 나왔고요. 그 밖에도 농협, 청년 정착 문제,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꼭 농업 농촌이 아니네요. 뭐 종교도 네, 있고, 맞습니다. 환경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개벽 대행진이 안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개벽 대행진이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1일 경남 창원과 2일 진주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남 지역 행진과 민회가 끝나면 충남과 강원 지역 개벽 대행진이 진행될 예정이고, 12월 15일 춘천 대행진을 끝으로 8호 순회는 마무리되고요.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합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 행진에는 그동안 개벽 대행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알리는 자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어지는 이유가 농업, 농촌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농업, 농촌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있어 생명을 살리는 농업과 먹거리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좌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벽 대행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발전해 여야, 진보와 보수 가리지 말고 구분 없이 잘 쓰여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후보 공약에 농업, 농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동 가톨릭 농민회 권기찬 사무차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혜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혜원입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도 3,000명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30일 오늘 기준으로 0시 기준으로 3,03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7일 연속 3,000명 이상 확진 기록을 하게 된 거고, 문제는 그거보다 입원 중 위중증 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661명, 최다치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3,032명의 위중증 환자 661명.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 질병본부에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위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지금 78.5% 906병상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90%가 넘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91%, 인천 83.5%, 경기 86.9%.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치명률은 그 0.78%에서 이어지다가 지금 0.81%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도 뭐 연일 최다고 4,000명도 넘었었잖아요. 26일에는 그랬는데 참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또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지난달 11일 아프리카의 보츠나와에서 19명이 확진되면서 최초로 발견이 된 거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99명이 확진되면서 국제보건기구에 보고가 된 거죠. 그 이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뭐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추정컨대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대거 이 오미크론 환자가 늘어났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순간에도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까지 오미크론 이 변형과 관련해서 연관된 사망자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전파 속도가 델타에 비해서 지금 5배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델타 변이가 그 이전에 했던 변이에 비해서 점유율 90%까지 올라갔는데 100일이 걸렸는데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20일 걸렸다. 그래서 전파력이 5배나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어떤 그 상대가 누군지 알면 두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변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그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가 각각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PCR,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로 오미크론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데도 있고 진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재 더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현재의 그 유전자 증폭 검사로 오미크론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백신 접종 지금 나와 있는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백신들이 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모더나 회장은 뭐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WHO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효과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의 대안은 백신 접종을 최대한 많이 해서 중증화율을 낮추고 어느 정도 공존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변이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전략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유전자 염기서열에 맞춰서 백신 만들어서 추가 접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과가 있다라고 WHO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이게 그 전파력이 더 세졌다라는 것이고, 돌연 변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쳐 인간종에
더 많이 적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전파력이 강한 거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몇 배 강하냐, 또 위험성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건 네. 무엇이 정확한지 알면 두렵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정말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잘 모르니까 이게 계속 두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일부에서는 이제 이러다가 K-방역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일단은 일본하고 스웨덴도 방금 들어온 속보로는 이게 그 전파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국내에도 까지는 아직 이제 확인이 안 됐어요. 네, 지금 17개국에서 발생을 했고 일본도 첫 감염자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 오미크론이 발생했던 독일,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입국자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오미크론 아니냐 이런 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다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미크론에 우리나라 대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 방역의 문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8개 국가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금지를 했어요. 네. 근데 전체 일본처럼 외국인 전면 다 금지까지는 안 갔고 일단 철저하게 아프리카 지역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서 보츠나와라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 항공기 입국을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오미크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위드 코로나 이 현재 단계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려워하시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는 이쯤으로 하고요. 정치 이야기도 잠깐 살펴보면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이상기류가 뭐 패싱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이준석 대표는 일정을 다 취소했잖아요. 일단 이게 사실 그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 이렇게 세게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건 사상 초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패싱 당했고 그래서 어젯밤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제 한 줄 딱 남기고 휴대전화 끄고 일정 취소하고 잠적을 한 상태고 그러니까 SNS에 글 한 줄을 딱 올리고 잠적을 했다고요. 네, 잠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은 이제 발칵 뒤집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준석 패싱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대표가 패싱 아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급기야 이수정 상임공동대표를 이렇게 이준석 대표께서 반대해 왔는데 강행하고 그 사무총장도 이렇게 바꾸고 이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패싱 당했다. 특히 이제 충청권에 대해서 충청권 그 순회에 대해 전혀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끄고 잠적했다라는 게 참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당대표직이나 선대위원장 사퇴를 고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행동에 나설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 사퇴 여기까지도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홍준표 의원 말에 의하면 당대표까지는 사퇴하지 않고 선대위 사퇴하고 선대위는 선대 알아서 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까지는 사퇴하지는 않고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겠냐. 홍보 담당이거든요. 굉장히 센스 있는 그 이준석 대표인데 홍보 담당을 그만두고 선대위원장 사퇴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예 사실은 이게 파토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용어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또 어쨌든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붙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도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상황은 그
보수 야권의 분열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치르지 못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네. 예. 어떻게 봉합이 될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도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이고 지금 일단 당원 게시판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 경선이 한참이었던 지난 8월 달에 잠깐 멈췄었거든요. 당원 게시판이. 네. 근데 이후에 선대위가 뜨고 이재명 후보가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낙연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당 게시판에 계속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일부 당원 최근까지도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출신의 이상희 제주대학교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망국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적해왔고, 그래서 이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차원서가 접수됐거든요. 정지 8개월 징계를 받은 이것이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게시판은 중지가 됐고 내부에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외에 물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겠죠. 네, 뭐 선대위 구성부터 내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여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